이스터섬, 현지 이름으로 라파누이를 떠올리면 대부분 거대한 석상 모아이부터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질문은 누가 저 돌을 세웠나 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887기 안팎으로 알려진 모아이를 만든 사회는 왜 18세기와 19세기를 지나며 급격히 흔들렸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석상 때문에 문명이 망했다는 단순한 결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숲의 감소, 농업의 압박, 시족 경쟁, 유럽 접촉, 1860년대 페루 노예 사냥, 전염병과 식민 행정이 차례로 겹치며 한 사회의 회복력이 어떻게 약해졌는지를 따라가겠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라파누이는 하루아침에 사라진 문명이 아니라 내부 압박과 외부 충격이 동시에 몰려오면서 살아남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모아이는 실패의 비석이라기보다 한 사회가 끝까지 붙잡았던 질서의 얼굴에 가깝습니다. 이번 편을 끝까지 보면 세 가지가 정리됩니다. 첫째, 모아이 제작과 환경 변화가 실제로 어떤 관계였는지. 둘째, 생태자살이라는 유명한 설명이 왜 지금은 너무 단순하다고 평가되는지. 셋째, 결국 라파누이를 결정적으로 흔든 외부 충격이 무엇이었는지입니다. 배경, 1200년 전후의 정착과 조상 숭배. 라파누이는 남태평양에서 가장 고립된 유인도 중 하나입니다. 남아메리카와 폴리네시아 세계 사이의 넓은 바다 한가운데 놓여 있고 면적은 약 160제곱킬로미터 정도입니다. 이런 섬에 폴리네시아계 사람들이 정착한 시기는 대체로 1200년 전으로 설명됩니다. 초기 이주민들은 바다항해, 농경, 어로, 석재 가공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섬을 빈 땅으로 본 것이 아니라 조상과 후손을 연결할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을과 재의 공간, 해안의 아후,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모아이는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었습니다. 모아이는 보통 바다를 등지고 마을 쪽을 바라봅니다. 이 배치는 중요합니다. 석상이 외부 침입자를 감시한다기보다 조상 권위가 후손 공동체를 바라보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즉 모아이는 우리를 누가 지켜주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사회적 대답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조상 숭배가 시족 간 위신 경쟁과 결합했다는 점입니다. 더 큰 모아이, 더 정교한 아후, 더 많은 노동동원은 곧 정치적 힘과 연결됐습니다. 한 사회가 상징을 만들 때 그 상징은 공동체를 묶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원을 끌어당기는 블랙홀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긴장이 생깁니다. 모아이 제작은 협동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석재를 캐고 운반하고 세우고 유래를 유지하려면 노동력과 식량, 밧줄, 목재, 조직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자원이 무한하지 않은 섬에서 위신 경쟁은 결국 생태와 정치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환경 변화, 숲은 왜 사라졌나? 이스터 섬 몰락을 설명할 때 가장 유명한 장면은 숲의 소멸입니다. 과거 라파누이에는 야자류를 포함한 식생이 더 풍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숲은 줄었고 토양 침식과 농업 압박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아이를 옮기려고 나무를 전부 베어 스스로 망했다는 말은 너무 직선적입니다. 숲 감소에는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농경지 확보, 연료 사용, 건축과 도구 제작, 밧줄과 운반 재료, 그리고 예래주에 의한 시야 피해 가능성까지 논의됩니다. 중요한 건 원인을 하나로 줄이는 게 아니라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나무가 줄면 배를 만들기 어려워지고 원거리 어로와 해양 자원 활용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토양이 약해지면 농업 생산성도 흔들립니다. 식량 안정성이 떨어지면 시족 간 협력보다 경쟁이 커지고
작은 충격에도 사회가 쉽게 흔들립니다. 이 지점에서 모아이는 범인이면서 동시에 증거입니다. 모아이 때문에만 숲이 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아이를 둘러싼 정치와 의례가 큰 노동 동원과 자원 배분을 요구했고 그 과정이 이미 취약한 섬 생태계에 부담을 준 것은 분명한 축입니다. 즉 환경 변화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누적된 비용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한 것이 아니라 숲이 줄고 흙이 약해지고 식량 선택지가 좁아지는 동안에도 사회는 계속 작동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라파누이는 무너진 사회가 아니라 약해진 상태에서도 계속 버틴 사회였습니다. 반전, 생태 자살로는 왜 부족한가? 20세기 후반 이후 이스터 섬은 자주 문명이 스스로 자연을 파괴해 망한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이 설명은 강렬합니다. 거대한 돌상을 만들기 위해 숲을 베고 결국 배도 못 만들고 식량도 줄어 서로를 공격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논의에서는 이 설명만으로 라파누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첫째, 유럽인이 도착했을 때 라파누이 사회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1722년 네덜란드 탐험가 야코프 로게베인이 섬을 기록했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살고 있었고 사회 조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둘째, 라파누이 사람들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석재 멀칭 같은 농업 방식도 활용했습니다. 돌을 밭에 깔아 수분을 보존하고 토양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은 단순한 몰락 사회의 모습과 다릅니다. 이들은 바보처럼 자원을 소모하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해결책을 찾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 가장 치명적인 인구 붕괴와 문화 전승 단절은 18세기 후반 이후 외부 접촉, 질병, 강제 노동, 노예 사냥, 식민 행정과 깊이 연결됩니다. 이것을 빼고 스스로 망했다고만 말하면 외부 세계가 가한 폭력을 지워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더 복합적이어야 합니다. 라파누이는 환경 압박을 받았습니다. 내부 경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붕괴는 그 약해진 사회 위로 외부 충격이 겹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 구조를 봐야 모아이의 침묵이 제대로 들립니다. 외부 충격, 1722년, 1774년, 1862년. 라파누이가 세계사의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에는 몇 개의 연도가 중요합니다. 1722년, 네덜란드 탐험가 야코프 로게베인이 부활절에 이 섬을 방문하며 유럽 기록에 이스터 섬이라는 이름이 남습니다. 1774년에는 제임스 쿡의 항해가 이어지고 이후 외부 선박과 접촉은 점점 늘어납니다. 초기 접촉은 호기심과 기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섬 입장에서는 균형을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외부인은 새로운 물건과 질병, 새로운 권력 관계를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고립된 섬 사회가 이런 변화를 흡수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타격 중 하나는 1862년부터 1863년 사이 벌어진 페루 노예 사냥 사건입니다. 여러 기록은 이 시기 라파누이인들이 강제로 끌려가 노동에 동원됐고 그 과정에서 지도층과 장인, 전통 지식 보유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전합니다. 일부가 돌아왔더라도 전염병이 함께 들어오며 공동체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회가 살아남으려면 인구 숫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례를 기억하는 사람, 항해와 농업을 아는 사람, 계보를 전하는 사람, 갈등을 조정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고리가 끊기면 사회는 겉으로 남아있어도 내부 운영체계가 급격히 약해집니다. 이것이 라파누이 이야기의 두 번째 반전입니다. 석상은 너무 오래 남아있었고 사람의 기억은 너무 빨리 끊겼습니다. 돌은 폭풍을 버텼지만
제도와 언어와 의례의 연결망은 외부 충격 앞에서 훨씬 취약했습니다. 모아이의 붕괴, 돌상이 넘어진 진짜 의미. 18세기와 19세기를 지나며 많은 모아이가 쓰러졌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야만적 파괴나 분노의 폭발로만 보는 것은 부족합니다. 모아이의 전복은 시족 갈등, 권위체계 변화, 종교 질서 재편, 외부 영향이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아이는 조상의 권위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아이를 넘어뜨린다는 것은 단순히 돌을 쓰러뜨리는 일이 아니라 상대 집단의 조상 권위를 꺾는 정치적 행위일 수 있습니다. 사회가 불안해질수록 상징은 더 강하게 공격받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은 권력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부 종교와 식민 행정이 들어오면서 전통 질서는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라파누이 사회가 기존 방식으로 갈등을 조정하기 어려워지자 모아이는 더 이상 모두를 묶는 중심이 아니라 과거 권력의 흔적으로 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단어를 조심해야 합니다. 라파누이 사람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라파누이 후손들은 존재하고 언어와 문화의 회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무너진 것은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과거의 정치 의례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멸종담이 아니라 변형과 생존의 역사입니다. 클라이맥스, 진짜 원인은 하나가 아니었다.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터 섬 석상을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멸망했을까요? 가장 정확한 답은 하나의 원인으로 멸망하지 않았다입니다. 첫 번째 층은 환경 압박입니다. 숲의 감소, 토양 약화, 자원 제약은 공동체의 선택지를 줄였습니다. 두 번째 층은 내부 경쟁입니다. 모아이와 아후를 둘러싼 위신 경쟁은 노동과 자원 배분을 정치화했습니다. 세 번째 층은 외부 충격입니다. 유럽 접촉, 질병, 노예 사냥, 식민 행정은 이미 취약해진 사회의 회복력을 크게 꺾었습니다. 이 세 층이 겹치자 라파누이는 과거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아이는 문명을 망친 돌덩이가 아닙니다. 모아이는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그 중요함을 지키는 비용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여기입니다. 라파누이 사람들은 미래를 파괴하려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조상을 기리고 마을의 권위를 세우고 식량과 안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문제는 선한 목적도 반복되면 비용이 되고 비용이 누적되면 사회의 탄력성을 갉아먹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남습니다. 어떤 사회든 상징과 성장, 경쟁과 소비가 회복력보다 앞서면 위기는 늦게 보입니다. 겉으로는 더 커지고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의 연결망은 이미 얇아질 수 있습니다. 이스터 섬의 진짜 미스터리는 왜 몰랐을까가 아니라 알아도 멈출 수 있었을까에 가깝습니다. 마무리와 다음 편 안내 정리하겠습니다. 이스터 섬의 모아이를 만든 사람들은 단순히 석상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환경 변화와 내부 경쟁이 사회를 약하게 만들었고 그 위에 18세기 이후 외부 접촉, 1860년대 노예 사냥, 전염병과 식민 질서가 겹치면서 과거의 라파누이 사회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라파누이는 끝난 문명이 아닙니다. 후손들은 남아있고 문화는 회복되고 있으며 모아이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세우는 가장 큰 상징은 무엇이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잃고 있는가? 설명란에는 이번 편의 참고 출처와 이어지는 역사 미스터리 자료 링크를 정리해두겠습니다. 다음 편 자료집과 관련 에피소드 목록을 받고 싶다면
설명란에 다음 편 자료집 받기 링크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댓글에는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스터 섬의 진짜 교훈은 환경 파괴일까요? 외부 충격일까요? 아니면 회복력을 잃은 사회 구조일까요? 다음 편에서는 고대 바빌론의 끝은 화재였을까, 침묵이었을까를 이어서 추적하겠습니다. 이런 역사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브리테니커 https://www 브리테니커 스미스소니언 매거진 https://www 스미스소니언 매그 내셔널 지어그래픽 https://www 내셔널 지어그래픽 설명란 첫 링크에서 다음 편 자료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와 관련 에피소드도 함께 정리해 두겠습니다.